70%였지 않습니까? 전체 한반도가 남한 전체가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문맹자고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공산당은 절대 합당하면 안 된다. 무조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한 거예요. 설득해서 땅 나눠주고 공산하면 안 된다. 그걸 여러분 혁신, 발상의 전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덕분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는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우리는 공산당화 되지 않고 보십시오. 김일성한테 속아 공산주의 하자라고 했던 사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굶어 죽고 있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력 6위에 올라 이런 것은 위대한 업적의 기초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때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켜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국민의 정서를 생각할 때 나는 절대 휴전에 동의할 수 없다. 왜? 휴전하고 나면은 유엔군 철수해버리면 우리 공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휴전을 반대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이미 아이젠하워 대통령 선거 공약 때문에 무조건 휴전하기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그때 이승만은 휴전을 못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추기에 실패하면서 미국이 결국 이승만한테 소원을 말해봐.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 6.25 때문에 폐허됐는데 미국이 경제 원조 좀 해달라. 두 번째 게 바로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하고 그 이승만 덕분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돼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중국이든 그리고 북한이든 우리나라에 손 못 대고 안보가 철저히 지켜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업적도 기억을 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뭐라 했죠? 1단계는 이승만 하면 뭐가 생각나지? 독재자. 그건 아주 무식한 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2단계가 뭐죠? 토지 농지개혁이나 그리고 한미 상임방위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 만든 게 이승만 덕분이에요. 이게 그지 않다면 근데 3단계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3단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승만은 탁월한 성견 지명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뭐냐면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대한제국 때죠. 대한제국이 이제 전제군주제 가려니까 그러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이미 서양식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의식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왜? 대한제국에 반대한다고 전제군주 반대한다고 해서 결국은 정치범으로 종신형 선고받고 감옥에 가요. 한성 감옥소에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5년간 감옥살이를 해요. 그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냐? 그때 쓴 책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내요. 그 독립정신에서 뭘 부르신지 아십니까? 우리 향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야 된다. 그때부터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 20대 청년의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결국 공산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대 청년 때 부르셨던 겁니다. 우리 대한제국 때. 그 뒤로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1923년도 미국에서 독립운동할 때 했는데요. 그때 태평양이라는 잡지에서 뭘 쓴지 아십니까? 공산당의 공산당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공산당이 생기기 위해 1925년 일제강점기예요.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공산화된 게 1917년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 조선공산당 생긴 25년이었고 8년 뒤에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승만이 미국에서 1923년도에 23년에 뭘 예언한지 아세요? 공산당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실제로 공산당 멸망 언제 됐습니까? 소련 붕괴가 1990년이니까 그 공산당 소련이 붕괴되기 67년 전에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공산당은 믿겨낸 게 없지 않냐? 그럼 결국 누가 일하겠냐? 결국은 다 가난해질 것이니까 결국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 기업가를 부정하지 않냐? 자본가를 부정하기 때문에 혁신이 없어서 결국은 퇴로하게 되고 결국 점점 더 후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대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소련 붕괴되기 67년 전에 이미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그 당시에 부르셨어요. 세 번째가 이거는 미국에서 더 유명한 겁니다. 41년 12월 달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 6개월 전에 이승만은 바로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을 씁니다. 바로 The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내는데요. 거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전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 섞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이 터지기 6개월 전에 이미 태평양 전쟁을 예언합니다.
일본의 본질을 볼 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했거든요. 그 당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6개월 뒤에 태평양이 터지고 날 때 미국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책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책이 일본 내막기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성견지명 이거예요. 네 번째가 뭐겠습니까? 보통 역사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은 광복 이후에 이승만이 아직 대통령 되기 전에 미 군정기 때 뭐 했느냐면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정치 이제 운동할 때인데 그때 제가 또 정읍에 갔을 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하거든요. 그 정읍 발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광복 직후에 미군하고 소련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본군 무장 해제시킨다는 이유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소련하고 같이 가야 된다, 북한하고 같이 가야 된다 여러 주장 속에 있을 때 이승만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공산당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공산당하고 같이 섞일 수가 없으니까 남한 단독 정부를라도 수립하자라는 게 정읍 발언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분단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을 보십시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절대 공산당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이제 46년 6월이었어요. 2년 뒤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실제로 북한을 같이 못 갔잖아요. 성견지명이었죠.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 김정은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공산당은 말이 안 통하는 걸 이미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겠다. 우리나라는 영원히 안정되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북한하고 달리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는 않는 나라네. 그러니까 이런 든든한 가장 힘센 나라를 우리나라 주둔시키면은 미국은 우리나라 영토나 경제적인 어떤 영토 침략에 대한 야욕은 없는 나라니까 미국이라는 가장 민주주의 이런 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강한 나라 주둔시키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주변에 다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일본, 중국 속에서 한반도는 영구적인 안정이 될 것이다. 안보가 지켜진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20대 청년의 나이 때 민주주의를 간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반도 이렇게 북한의 종북 세력이나 공산주의 북한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중국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깊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쪽에 깊이 뿌리 내리는 줄 몰랐지 않습니까? 알았더라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그런 일 생각했는데 비상기업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됐죠.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폐악질에 대해서 역사 유례지 없는 29번의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 국가를 마비시키는 걸 알게 되었고 나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법사위 안에 또 소위원회라 있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다수결이 아니라 원래는 소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표결을 통해서 밀어붙이겠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공수처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마지막 지금 헌재의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향된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 비상기업이 아니었으면 헌법재판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할 걸 생각했지만 누가 알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헌법재판 이렇게 엉망인 줄 알게 된 것도 언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론이 기존의 방송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보십시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에 관한 그 장문의 글 어느 방송사죠 전문을 다 방송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언론사 자기들 유리한 대로 했어요. 재단해버리고 그냥 끝냅니다. 국민들은 모두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언론이 아마도 지금 유튜브가 없었으면 이미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때처럼 의지하든 안 하든 간에 박근혜 정부 때는 8대 0으로 그냥 인용됐을 겁니다만은 이번에는 알아버렸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기도 하고 너무 국민들이 많이 아는 분 덕분에 바로 개헌선포 당시에는 당시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10%였는데 지금 50% 넘게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보면서 돌아보니까 이승만 때 우리 긴장감처럼 우리 까딱 잘못하면 중국의 속국이 됩니다. 제2의 홍콩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끼어나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우리가 중국한테 뭐 끼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친중 정치 세력이 너무나 노골화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바로 중국 자본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 배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5천만, 중국은 15억이니까 30배가 많아 인구가. 그 다음 국토 면적은 우리보다 95배가 넓으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중국은 100배가 거의 넓어요. 국토 면적이. 중국이 생각할 때 사우스 코리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토 면적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나라 쉽게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화교 자본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 자본에 의해서 지금 여의도나 강남의 빌딩 건물들 얼마나 많이 중국인들이 사들였는데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그거 여론전 하지 않습니까? 우마우당해가지고 지금 4천만 명 많게는 하버드대 연구 결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가서 뉴스 나오는 댓글에 전부 다 우리나라 전환길이 뉴스만 뜨면 욕밖에 안 달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는 4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이 지난번에 중국 공식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앙 중국 대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국인들은 탄핵 찬성 집회에 가지 말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중국은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확산시켜서 공자학당이라고 공자학원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제일 많습니다. 23개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고 싶은 게 첫째,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니라 바로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중받고 근로자도 서로 존중하는 민노총처럼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그 기업가와 근로자 상호 존중해주는 이런 기업의 자유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상속세 많이 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상속세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야 상속세 부자들 많이 뺏자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상속세 50% 내는 A 기업이 사장이 있다 칩시다. 중국한테 정년세 25% 딱 내고 중국한테 팔아버린 게 25% 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은 그 기업 물려주면 50%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근데 중국인한테 팔아버리면 25%만 내면 돼요. 그럼 뭐가 많이 남습니까? 중국한테 팔아버리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삼성 보십시오.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면 아직도 상속세를 못 내고 있잖아요. 기업을 갖다 팔아야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중국인한테 팔아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유시장 경제를 고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으로는 무조건 나눠주자 퍼주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면 일 안 합니다. 25만 다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어요? 자꾸 얻어먹고 살려고 하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해서 저는 무조건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약자를 존중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그냥 개인의 사상, 그러니까 개인의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리고 가정의 가치가 존중되고 개인의 자유함이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한민국을 그러면 선생님이 지적한 전환길이가 이야기하는 그 체제가 뭐지? 여러분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체제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중도 보수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뭐라 그랬죠?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래요. 그럼 뭐냐 이거? 여러분 그리고 전환길을 거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민주당을 자꾸 꼭 쪼그라들어서 설 자리가 없어졌죠. 지금 왜? 이렇게 국민들 50%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시 복귀시키라 하는데 그 50% 거부로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거부로 오는 그 언론사와 기자가 있다면 그 기자와 언론사는 좌파입니다. 완전 극좌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100% 확신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로 간다 그래. 중도 보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는 현재 바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기각도 가기 전에 하는 걸 법적으로 뭐라 합니까? 각하라죠. 각하가 제일 적당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